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아니 그 초반만 하더라도 되게 분위기 좋았었는데 이게 뭐 막판에 왜 밀렸는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뭐 제가 보기로는 뭐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 뭐 이렇긴 하는데 근데 공매도도 원래 다 예정되어 있었던 스케줄이라 크게 그 문제까지는 않고 또 뭐 밸류업에 대한 좀 밸류업도 오늘 좀 문제가 이야기가 많았죠. 뭐 사실 금융지주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못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금융지주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곤혹스러워한다고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이제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관련 종목들도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빠졌죠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1.58% 빠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2600선을 깨지는데 좀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 나가지 마세요. 왜 계속 나가시나요? 자, 이렇게 저희가 그 밸류업과 관련된 그 논란도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럼 이거 하나 먼저 잠깐 보고 갈까요? 그냥 이거 어차피 이따 보여드릴 거긴 한데 지금 SNS 상에 이번 밸류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SNS 상에서 UBS의 발언이 굉장히 또 크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저도 이제 SNS 상에서 이제 오고 가는 것들을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UBS가 이번 100개 종목 편입된 거 보고 I'm really lost for words.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다. 도대체 KB랑 하나는 왜 빠진 거며 NC랑 SM이랑 JYP는 왜 들어갔는지 의문이 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 조금 기분 좋게 가보죠. 그렇죠. 7월 달에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7월에 더웠죠. 엄청 더웠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주호 기자가 아기를 낳았죠. 아기 낳았죠. 7월 초에 낳았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왜요? 7월달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휴가 갔다 와서 그 얘기 했었죠.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분명히 말하건대 7월에 애기 늡니다 얘기했었죠. 거기에 이제 이주호 기자가 이렇게 숟가락을 하나 딱 얹었는데 한 명 얹었습니다. 한 명. 이게 아주 크게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 조사 보고서를 보시면요. 7월 출생아 수가 2601명으로 1년 전이었던 1년 전보다 1516명, 7.9%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역대 7월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2012년 10월 9.2% 이후 가장 큰 월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이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긴 게 올해 1월 달 이후 처음이고요. 또 출생아 수가 지난 4월, 5월 또 이제 4월, 5월에 이어서 이게 2달 연속으로 지금 증가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통계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02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다만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 7,913명으로 전년 대비 1.2% 아직까지는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누적적으로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여전히 좀 마이너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4월달, 5월달, 7월달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연말까지 조금 지켜보면은 어쩌면은 플러스 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집에만 있었군요 하시는데 아니 아기는 10개월 전에 생기잖아요. 겨울에 생긴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름에 더워서 집에 안 간 게 그러니까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겨울에 추워서 집에 있었던. 추워서 집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여름에 아이들이 또 많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겨울은 추워야 됩니다.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뉴스가 뭐냐 하면은 결혼도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결혼을 많이 해야지 아이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7월 달에 향후 출생아 수를 규모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혼인 건수가 이제 18,81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32.9% 늘었다고 합니다. 32.9%가 늘어난 거는 이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증가율이라고 하고요. 또 월간 증가율로는 1999년 1월 달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는 12만 8,8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늘었다고 합니다. 결혼이 좀 많이 늘고 있나 봐요. 7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7월에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좋은 일이 많았나 봐요. 그러게요. 네. 이제 반면에 이혼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939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42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총 인구수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네. 많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네. 그게 총 사망자 수랑 총 이제 출생아 수를 조금 보시면 되는데 네. 7월달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는 28,2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명 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가 이제 출생아 수보다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는 56개월 연속 자연 감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 같은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역대 7월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여름 되면은 좀 노령 인구가 네. 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보니까 좀 이때 많이 인구 변화가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적게 돌아가셨다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통계청 자료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택특별 공급이라든지 결혼 장려금 등 일부 지자체의 결혼 지원책이 이번에 좀 효과를 많이 본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 이제 멘트를 조금 인용을 해보자면 혼인이 큰 폭으로 줄었던 작년 7월의 기저효과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결혼 장려책이 이번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조금 보인다고 하고요. 네.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외 없이 결혼이 늘어난 가운데 적극적인 결혼 장려책을 내건 대전의 증가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뭐 많이 늘어봐야 한 뭐 10%? 네. 20%? 이번에 지금 33% 늘었다고 했거든요. 네네. 50.1%. 네, 대전에서 지금 가장 많이 결혼 증가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야. 이어서 충북, 광주 등에서 좀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네. 젊은이들이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도 33.9%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국 평균보다 좀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비혼주의 확산으로 혼인 건수가 사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네.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로 이제 좀 약간 결혼을 많이 밀어놨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게 올해도 지금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좀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출생아 수가 지금 이번에 좀 늘어난 게 사실은 결혼보다도 조금 더 고무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온 출생아 수도 이번에 올해는 연말까지 조금 지켜본다면은 네. 8년 만에, 9년 그러니까요. 만에 상승세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기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연초부터 사실 그 출생아를 위한, 그러니까 신생아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좀 많이 네. 좀 공격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거, 네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도 있었고, 사실 겨울부터 야 내년에 우리 이런 거 생긴다는데 한번 해볼까 했던 게 아닌가. 확실히 이제 좀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네. 좀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흐르는 물을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긴 할 수 없지만 네네. 이 흐르는 물의 방향을 약간 틀 수는 있으니까 정책이 확실히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좀 많이 늘어야 될 거예요. 사실 네. 통계청이 며칠 전에 보고서를 낼 때 한국의 이제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2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잖아요. 네. 이게 2072년이 되면 1.08명으로 이제 마카오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생률로 좀 바뀌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네. 이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구성비가 올해 지금 19.2%인데 2072년이 되면은 47.7%로 급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2배 이상 그러네요.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의 사실 인구 구조 자체가 결국에는 노령층 위주로 많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네. 한국의 중위 연령이 올해는 46.1세인데 2072년이 되면 중위 연령이 63.4세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를 지금 감안을 해본다면은 이제 좀 열심히 많이 그렇죠. 나와서 이주호 기자처럼 열심히 빨리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그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사이에 벌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유럽 연합이 이제 중국의 전기차 폭탄 관세에 대해서
관세를 부여할 건지 말 건지 그 여부를 오늘 밤에 최종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중국 전기차에 유럽에 수입할 때 이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10%의 관세가 매겨져 있는데 추가 관세 17%에서 36.3%의 추가 관세를 더하게 되면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거의 46.3%의 고율 관세를 상계 관세를 중국 전기차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투표가 통과가 된다면 중국 전기차들은 유럽에 진출하기 어렵게 되고 현대 기아차와 같은 우리나라 전기차가 그래도 좀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 투표에 되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짚어보려고 해요. 네. 제가 보니까 국가별로 이제 좀 특성이 있어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이것이 통과가 되려면은 유럽 연합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투표율이 필요하냐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가운데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네.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인구가 많은 국가가 찬성해야 된다.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안 돼. 중국 전기차에 관세 부과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유럽 연합에서 인구가 많은 국가들을 한번 보면은 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네. 이런 국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곳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은 안 된다. 중국 전기차에 왜 관세를 매기려고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 독일은 너무나도 뻔한 게 BMW, 폭스바겐, 벤츠 이게 중국에서 많이 팔리죠. 그렇죠. 폭스바겐 살리기 지금 폭스바겐 살리기 난리가 났는데 네. 독일에서 갑자기 우리는 중국 전기차에 관세 때리겠습니다 하면은 중국이 이 사람이 감히 이렇게 되면서 보복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은 당연히 이 관세를 때리지 말라고 하는 편에 서 있는 상태고요. 스웨덴의 경우에도 사실 좀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스웨덴은 볼보가 있잖아요. 물론 볼보는 지리 자동차의 자회사이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볼보의 본사는 스웨덴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장도 지금 스웨덴에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도 볼보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그쵸.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애매한 거죠. 감히 반대를 하기가. 그래서 네. 사전 투표에서 스웨덴은 이 기권을 해놓은 상태였었고요. 지리 자동차 거니까 찬성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중국에 공장도 여러 개 있고 해서 반대하기도 어렵고 어렵다 하면서 이제 기권을 해놓은 상태였었고. 네. 이탈리아는 사실 얘네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지금 관세 때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중국이 좀 로비를 열심히 한 결과물인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지난 7월에 멜로니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중국이 우리가 전기차, 인공지능 산업에 협력을 해줄게. 그리고 수출 확대를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수출하는 거 우리가 많이 받아줄게. 네.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지. 알았어. 우리는 중국 전기차 관세에 반대할게. 네. 라고 바뀐 거고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이 약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스페인은 원래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매기겠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반대로 때린 게 뭐였었냐면 그러면 유럽연합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 우리가 상계 관세,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 조사할게 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럽연합에 있는 수많은 국가 가운데 스페인이 중국에 수출하는 돼지고기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스페인 돼지고기 유명하죠. 스페인 이베리코 돼지고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 돼지고기를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이걸 반덤핑 조사한다고?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라고 하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스페인 산체스 총리가 작년 3월에도 중국을 좀 방문을 했었고 네. 지난 9월에도 또다시 중국을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국을 찾으면서 뭘 했냐면 중국에서 오히려 돼지고기를 수출해야 되니까 중국에다가 오히려 우리나라 스페인으로 들어와서 공장 지으세요. 우리가 받아주겠습니다. 요런 영업을 또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스페인도
중국 전기차 수입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때리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유럽 연합 국가들이 좀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네. 이건 그냥 마음일 뿐이고 각각에 얽혀 있는 그 국제 교역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인구가 많은 유럽 연합 국가들이 오히려 반대를 해서 고율 관세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건 아마 투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댓글에서 계속 프랑스 이야기합니다. 네, 프랑스. 네. 프랑스는 사실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네. 사실 관세 때려라고 하겠죠. 그렇죠? 프랑스는 정말 어떻게 보면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프랑스 르노 자동차가 있기는 하지만 르노가 중국에 많이 판매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니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또 르노 같은 경우에도 또 약간 복잡하게 중국 업체랑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네. 르노 같은 경우에는 지리 자동차랑 협력하는 부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쵸.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잘 프랑스는 감을 참 잡기가 힘든데 네. 그러게요. 지금 반대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특히나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동차적인 부분에서는 맞아요. 크게 네. 영향을 받을 수 없겠지만 근데 이제 농산물, 네. 식료품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또 종속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위에서 되게 네. 재밌는 말이 있었는데 뭐요? 독일 자동차는 중국의 속국이다. 네. 정말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벤츠가 내연기관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세계 이제 가장 비싼 자동차, 가장 좋은 자동차라고 하면은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이랬는데 네. 이제는 현실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문제까지 오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네.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방금이 아니죠. 오늘 이제 또 아침에 뉴스를 하고 열심히 또 킨텍스를 다녀왔습니다. 야. 너무 더운데 왜 킨텍스에 무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킨텍스에서 이제 국내 최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의 수소 박람회가 있습니다. H2 미시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오늘 행사가 있어서 오늘 개막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녀왔는데 한번 사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H2 밋 2024라고 해서요. 이제 미시 모빌리티의 M, 에너지의 E, 인바이런먼트의 E, 테크놀로지의 T가 모여서 MEET 미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개국에서 317개 업체가 지금 참가를 했고요. 뭐 조직이 이야기에 따르면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이제 우리가 수소 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현대차 이야기 많이 하죠. 네. 근데 현대차 다음으로 뒤에 붙어서 나오는 업체들이 보면은 사실은 두산, 네. SK E&S 그리고 이제 뭐 또 포스코 네. 이런 회사들이 쭉쭉쭉 나오고 하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 회사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 끝에 현대 마크 보이죠? 현대 모토그룹 있고 그 앞에 고려아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구석에 보면 현대 인프라코어 살짝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런 요 정도 기업들 네. 그리고 이제 현대 지금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현대 옆에 코오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왔던 이제 수소 강력한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현대차, 네. 이제 SK, 두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코오롱이랑 효성 뭐 이런 회사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효성도 나오지 않았고 여러 회사들이 안 나왔습니다. 조금 아쉽긴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직위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SK E&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노베이션이랑 합병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좀 나올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다. 못 나올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좀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철강 쪽에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본업에 좀 충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은 어지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효성은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잘 못 들었습니다. 효성과 하나 쪽 이야기는 이번에 듣지는 못했는데 네. 대기업들이 지난 정권 때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총수들이 다 왔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좀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도 볼 건 있었습니다. 네. 네, 한번 좀 보자면은 역시나 이제 현대차는 지금 이제 액시언트 수소 트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말로 지금 수소를 현재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는 수소 경제를 지금 가장 그래도 많이 보여주는 회사인데 네. 이번에는 이제 액시언트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순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소 생태계 자체에 대한 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다음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이제 H2라고 하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수소 브랜드입니다. 네. 수소 산업에 대한 브랜드고 보면은 수소 생산부터 이제 수소 전기차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소 이제 활용한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소 에너지 네. 그리고 이걸로 이제 또 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게 자동차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소 전체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번에 현대차가 보여줬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현대차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조지아주에 HMGMA라고 하는 친환경차 전용 공장을 만들잖아요. 여기에 이제 또 액시언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소 전기 트럭이 이제 또 친환경 물류 체계로 여기서 또 만든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수소를 활용한 이제 친환경 선박 그리고 이제 자동차 카캐리어 서비스까지도 한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번에 보면은 이 회사는 제가 어딘지 좀 처음 보는 회사라 회사 이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네. 수소가 사실은 앞으로 각광받을 것 중에 하나가 UAM 쪽입니다. 아, 네. 지금 뭐 전기차처럼 배터리를 활용하게 되면 배터리도 많이 실어야 되고 그렇죠. 또 충전하는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거고 네. 여기에서 전력 인프라도 굉장히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수소 전기 이 UAM이 만약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은 네. 수소를 주입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 이제 스택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시켜서 운행을 하는 그런 지금 UAM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걸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수소 드론입니다. 이거는 수소 드론은 지금 조금씩 상용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네. 고려아연도 지금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나가는 말이지만 네. 뭐 두산이나 그 SK나 네. 뭐 저희 우리가 지배 구조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아요. 뭐 라는 설명이 좀 잘 안 와닿는 게 고려아연만큼 지금 세게 붙고 있는 데가 없는. 그렇죠. 지금 네. 저희도 여기 가서 기자들이 다들 이제 이거 보지 않고 네. 왜 대표님 안 나오십니까? 원래 오늘 이제 고려아연 대표가 여기 와서 또 설명을 네. 하기로 돼 있었는데 VIP 투어에도 못 왔어요. 네. 지금 이제 울산에 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울산 내려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네. 고려아연이 그리고 있는 수소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생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쭉 연결되는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는데 고려아연도 그 포스코처럼 네.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철금속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생수소 나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호주에서는 지금 그린 수소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지금 운송 수단까지도 지금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나중에는 수소 이제 모빌리티 쪽에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많이 인프라라든지 네. 수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오지는 못했는데 HD 현대 인프라코어 쪽에서는 수소 엔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직접 수소를 분사를 시켜서 내연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아니라 수소 엔진이요? 네, 수소 엔진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쪽에서는 2022년도부터 엔진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트럭용 수소 엔진을 양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2026년도에는 11리터급 발전용 수소 엔진 양산에 돌입을 하고 27년부터는 고출력 수소 엔진 개발을 해서 대형 트럭이나 고출력 특수 장비에 지금 확대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된 거는 아니고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걸 좀 보여준 상황이고요. 네. 쉽게 말하면은 개발 과정에 컨셉을 좀 보여줬다. 뭐 현대가 수소의 진심이라고 하는데 HD 현대그룹과 현대차 그룹은 별개 그룹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옆에 또 가니까 보시도 있었습니다. 보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1월달에 CES에서 이제 수소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물어봤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인 그런 한계점은 조금은 넘어선 것 같은데 이 대량 양산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사실 이제 수소 엔진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폭발하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워낙 빠르게 연소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한계는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글쎄요, 뭐 보쉬는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 부품에서 세계 1등 기업이고 네. 특히나 이제 엔진 기술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특허를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관련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운송 쪽에 지금 갖다 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뭐 26년 전에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오늘 보면서 봤던 거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먼저 나올까, 보시가 먼저 나올까.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기술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 중장비는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비가 굉장히 안 좋죠. 연비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걸 배터리로 할 수는 없으니까 수소 뭐 연료 전지도 좀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수소 엔진. 네. 지금 사실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 트랙터라든지 지게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양산이 돼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연비가 너무 안 좋아요. 거기도.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빨리 충전하고 빨리 갖다 쓰고 빨리 갖다 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충전 자체도 사실은 이게 그 수소 충전소는 함부로 못 짓거든요. 아무데나. 그 부분도 좀 쉽지 않다고 하고요. 또 이제 수소 전지 자체의 효율도 굉장히 조금 많이 낮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은 이제 전국에 수소 충전기가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요? 네. 자, 1000기. 1000기. 우와, 너무 좋게 보셨다. 사진 보시면은 전국에 지금 332기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수소 전기차 자체가 많이 보급이 조금은 많이 안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보급 문제보다도 지금 인프라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가 불편하면 사람들이 안 타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전국에 지금 몇 대 정도 보급이 됐느냐 이걸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누적 보급 대수가 36,394대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1등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수소 스택에 대한 지금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지금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나왔던 기업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운송용으로 쓰던 수소 스택에 생명이 다했을 때 이거는 발전용으로는 아직까지 쓸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재사용하는 방안 그리고 이걸 활용을 해서 전기차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발전용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가정용 ESS 대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기업들의 전략도 이번에 조금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2 미트를 내일 이제 그 권순일 취재팀장과 류종훈 기자가 다시 한번 가서 또 자세한 취재를 해올 거죠? 자세한 거는 또 앞권에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들은 저희가 좀 짧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3년 만에 회사채를 다시 발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좀 업계를 통해서 전해져서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략이 뭔가 공격적으로 변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해드립니다. 뭐냐면 일단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천억 원짜리 그 다음에 1,000억 원 규모로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건데 이게 그 2021년 9월에 발행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3년간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장기 고금리 시대였잖아요. 거의 뭐 1년 반 넘게 우리가 그 미국 금리는 5.5%, 우리나라는 3.5%의 그 고금리 시대를 길게 살다 보니까 근데 그 시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으로부터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 현금을 그러니까 이걸 돈을 썼는데 거의 얼마였습니까? 2조 7천억 원. 엄청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그때 차입금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차입금이 많이 올라가니 안 그래도 고금리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자를 내는데 이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이자를 줄이는 시기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3년 동안 사실 좀 그 회사채 발행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시기 동안에 그 차입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부채 비율도 한 그 84%였던 부채 비율이 58%까지 내려갔는데 그럼 뭐가 지금 바뀌고 있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있는 공장은 4공장까지 있는데 이걸 총 8공장까지 늘려야 된단 말이죠. 5공장은 일단 뭐 계획 발표 다 했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내년 4월에 이제 준공될 예정이니까 5공장까지는 상관없는데 이건 돈 다 마련해 놓은 거고 6, 7, 8공장 무슨 돈으로 마련할 거냐. 근데 이게 돈을 마련을 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에피스 때문에 돈 썼지 고금리지 야 이거 어떡하냐 지금은 할 수 없겠는데 라고 했던 것을 3년 만에 야 이제는 금리도 내려가고 야 이 어느 정도 우리가 부채 비율도 다 낮춰놨으니 이젠 좀 돈 다시 빌려서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는 추정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또 미국의 미국에서 중국,
CDMO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는 생물 바이오 보안법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네. 그걸 앞두면 당연히 중국과 연계되어 있었던 물량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될 예정이니 그렇죠. 그러면 빨리 물량을 늘려놓는 생산 시설을 늘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럼 지금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천억 원 수준의 회사채 발행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증설의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수혜를 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입겠죠? 입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왜냐하면 생산 용량 기준으로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위인데 네. 5공장 증설하고 6공장까지 증설하면 굉장히 넓어지겠죠. 제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8공장까지가 하면은 130만 리터인가 그래요. 와. 120만 리터인가 130만 네. 리터인가 그렇습니다. 좋은... 지금도 64만 리터로 세계 최대인데 거의 130만 리터면 2배 가까이 되네요. 네. 와, 엄청나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제 AI를 활용한 SDV 쪽의 협력을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헤드라인을 갤럭시와 아이오닉의 만남이라고 뽑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두 회사가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도 했어요. 네. 이제 원래 이제 삼성이 말하는 그런 이제 스마트 싱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죠. 이제 그 플랫폼, IoT 플랫폼과 현대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가 같이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많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사실 그게 다가 아니죠. 다들 기대하는 거는 인공지능이죠. 이제는 인공지능 쪽으로도 활용을 해서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에 있는 다른 자동차 시스템까지 이제는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를 지금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했던 이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제 서울 R&D 캠퍼스에서 이제 기술 제휴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네. 이제 2026년도에 선보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 싱스를 연결을 해서 진정한 SDV로 뭐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SDV는 뭐 많이들 아시겠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차입니다.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홈투카 카투홈에 대한 서비스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네. 이제 자동차에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조작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서 자동차 뭐 배터리 상태라든지 네. 충전 상태라든지 에어컨을 미리 킨다든지 시동을 건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그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홈투카 카투홈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를 지금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추가한 내용은 차량 스마트키 위치 그리고 이제 AI를 기반을 한 서비스 제공을 협력 분야로 이번에 조금 더 강화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통신이 지금 안 터져요. 4G, 5G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은 지하 한 4층, 5층 내려가면 안 터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스마트폰에서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해요? 저전력 블루투스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번에 이제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이 차량과 계속 연결이 이어질 수 있게 돼서 네. 언제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또 이제 스마트 싱스 자동화에 등록을 해서 이제 맞춤형 제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에서 이제 공조 제어, 주행 가능 거리, 충전 상태 등을 좀 볼 수 있고 또 이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 개발을 할 건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삼성에 있는 AI 기술이 여기 현대차에 좀 심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네.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미 뭐 기아의 EV3 같은 경우에는 타면은 AI 인공지능 비서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챗 GPT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네. 기존에 우리가 쓰던 시리보다는 훨씬 잘합니다. 시리나 빅스비보다 훨씬 잘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 이제 그 인공지능이 네. 그 EV3에 지금 탑재가 돼 있거든요. 와, EV3 타면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손흥민 경기 결과 알 수 있어? 라고 네. 하면은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네. 네. 시리보다 나아요. 근데 그런 정도에 지금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갤럭시에서 쓰고 있는 아마 온디바이스 AI 또 혹은 이제 그 갤럭시 삼성전자 쪽에서 확보한 그런 인공지능 데이터를 같이 쓸 수 있는 기능이 서비스가 앞으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게 많지 개발이 된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어쨌든 인공지능을 이제는 자동차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품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세상이 변했다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게 네. 우리나라의 재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재벌이 이렇게 협력하는 일이 흔치 않았었는데, 네. 뭐 이게 이미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오고 갈 때도 야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네. 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좀 긴밀한 협력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밌는 상상을 하나 했거든요. 이게 나이가 이제 나오는데 키트 아시죠? 전격 작전 키트, 네. 전격 작전 Z,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시계에 대고 말을 하면 자동차가 달려옵니다. 네. 아시죠? 이거 달려옵니까? 키트 부르면 달려오잖아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갤럭시 와치를 끼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아이오닉 여기 어디로 와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차가 이제 내가 이제 서 있는 자리까지 오는 일도 머지않아 될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비슷한 기능을 지금 이미 냈잖아요. 스마트 서문이라고 한 걸 냈는데 그런 게 이제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이제 좀 협력을 해서 좀 재밌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 LLM을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계속 이제 발전시키고 네. 현대차는 거기에 이 기능들을 차에다가 접목시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발전될지는 우리 류종훈 기자가 나중에 또 잘 얘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앞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UBS에서 우리는 밸류업 편입 종목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거 한번 내용 가보시죠. 네. 자, SNS에서 이거 굉장히 뜨거워갖고 저도 그걸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뭐 앞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혹시 그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100개의 편입 종목을 봤는데 I'm really lost for words. 나는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KB랑 하나는 그러니까 왜 포함이 안 됐고 NC소프트랑 SM이랑 JYP는 왜 들어간 겁니까? 네. 에 대해서 UBS에서도 좀 이렇게 좀 냉소적인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두산마켓도 있네요. 두산마켓도 있고요. 네. 증권가 평가를 좀 인용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KB랑 하나 왜 안 들어갔습니까에 대해서 NH증권의 NH투자증권의 정준섭 연구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좀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뭐냐면 2년 평균 PBR이 금융 부동산 업종 상위 50% 이내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골고루 다양한 산업을 좀 담다 보니까 해당 산업에서 적정 PBR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4대 금융지주의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PER이 0.37배다 보니까 PBR 기준에 안 맞은 것 같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종목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안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가 무엇인지는 한국거래소가 얘기를 해줘야만 알지만 그걸 설명을 못 듣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이번에 비판적인 시각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니 주주환원 인색한 기업이 왜 포함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를 꼽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났잖아요. 100만 원 하던 게 지금 20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으니까 일단 주가는 그렇게 내려왔고 그런데 김택진 대표가 72억 원에 달하는 연봉과 성과급을 수령했고 지금 1조 원 이상의 순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걸 주주환원 안 하고 이걸로 이제 신사옥 짓겠다고 나서고 있고 과연 이게 밸류업 기업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SM 엔터, JYP 엔터 이런 기업들도 사실 엔터 기업은 성장 기업이지 주주 환원하는 기업은 좀 아닌 인식이 좀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또 왜 포함이 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사실 DB 하이텍도 이것도 저도 이제 DB 하이텍 소액주주연대 회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예전에 하기도 했을 만큼 DB 하이텍은 사실 소액주주 분들이 좀 치를 떠는 기업 가운데 하나기도 합니다. 분노를 하고 계시죠. 분노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밸류업 공신했다고 이게 포함됐다고라는 약간의 날선 평가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럼 밸류업 기업이면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되지 않은 기업이 들어간 건 오케이. 그럼 인정. 근데 그냥 고평가 기업 들어간 거 아니야?
라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많죠, 지금. 그래서 그 예컨대 PBR이 18배에 달하는 한미 반도체에 9.8배에 달하는 포스코 DX 뭐 그래서 PBR 4배 이상인 기업이 17개에 달하는데 그럼 진짜 밸류업을 해서 디스카운트를 극복한 기업이 아니라 그냥 고평가 기업 늘어간 겁니까? 라는 이제 좀 그런 비판들도 좀 있고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이런 거죠. 만약에 투자자가 공감할 수 없는 지수라면 지수가 이제 나왔을 때에도 지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그러면 이제 해당 지수를 이용한 ETF가 나왔을 때 그 상품에 대한 신뢰도도 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한국거래소에서 보고 있다면 뭐 명백한 좀 이유를 알려줘서 투자자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왜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좀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 중에 저도 되게 좀 참 너무하다라고 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도 밸류업 공시를 안 내면 내년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만에 들어왔다 빠졌다 뭐 물론 많이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좀 바뀔 수 있는 거라면은 이번 지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발표한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3프로 뉴스룸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